캐리어 23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에어케어, 오염도에 따른 인공지능 스마트 공기청정, 사계절 18단계 맞춤 바람, 더 진화한 AI 마스터 캐리어. 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홍입니다. 네, 병원 가기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병원을 좀 가까이 해야지 여러 가지 질병들도 예방하고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전히 꺼리게 되는 진료 과목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비뇨기과,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산부인과인데요. 네. 두 진료 과목 모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여러 질환들을 예방하고 또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여성분들이 좀 가길 꺼려하시는 이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병원을 가까이 하면 좀 일찍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초경이 시작된 이후부터 모든 여성들은 주기적인 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산부인과를 찾지 않은 여성들이 대다수이고 여성 질환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데다 사회적인 시선이나 심리적 부담 때문에 산부인과를 멀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산부인과 질환 역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은데 특히 연령대별로 꼭 확인해야 할 질환들이 있다. 10대 청소년기에는 초경이 시작되며 호르몬으로 인한 몸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생리불순이나 부정출혈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생리통이 유난히 심하다면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기에도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20, 30대 여성이라면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웨딩 검진이나 산전 검진이 도움이 되고 1년 간격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30대의 경우 자궁경부 세포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면 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폐경기가 찾아오는 중년의 여성 역시 산부인과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폐경이 찾아오는 40에서 50대 이상 중년층들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각종 자궁 질환과 여성암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자궁암 및 유방암, 갑상선암 등 특정 여성 질환 검진과 함께 폐경 및 갱년기 요실금, 골밀도 검사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임신을 한 경우 더욱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보통 소변 테스트를 통해 임신을 예감하고 병원에 내원하면 초음파 검사로 아기집을 확인한 후 분만 예정일이 정해지는데 임신 주기별로 임신부와 태아에게 필요한 검진이 달라 정기 검진 날짜가 언제인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두어야 아기와 엄마의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기간이 될 수 있다. 임신 후에는 주소에 따라 검사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5주에서 9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질환과 기능 이상을 확인하게 되고요. 10주에서 13주에 시행하는 태아 목덜 및 투명대 검사로 1차 경화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기에 접어들면 20주에서 24주가 되어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성장 발육 상태를 진단하고요. 임신 후기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와 태반의 위치를 살펴 정상 분만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치료가 늦어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최소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진단과 함께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현 과장과 함께 가까이 할수록 건강해지는 산부인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산부인과에서 진료하는 과목들도 이제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뭐 가볍게 그냥 경과만 지켜봐도 되는 이런 질환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니까 산부인과를 자주 방문하시게 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성인 여성분들의 53% 이상이 생식기 건강에 이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그냥 약을 드신다거나 참는다고 대답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산부인과의 문턱을 넘기를 그만큼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환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리고 왜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중요성도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박정현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의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이제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실천이 저도 어렵더라고요. 다들 또 마찬가지시겠죠? 네, 모든 질병이 정기 검진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산부인과 질환은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으로 초기에 질환이 발견되면 다른 질환과 비교해서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초기 발견이 되면 자궁적출 수술을 하지 않고 자궁경부 원체 절주술이라는 간단한 시술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자궁내막의 질환도 수면 마취 하에 간단한 조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정상 치료를 증상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 암검진은 자궁경부암에 해당이 되는데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검진으로 자궁 전체 혹은 난소암까지 검사가 되는 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 때 자궁 난소 초음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난소암이 여성암 중에 사망률이 1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간도 2년에 한 번씩 국가암 검진이 있으니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끔씩 임신 초기 자궁경 검사나 자궁난소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신 전에 반드시 검사 후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아차 싶은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이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궁근종인데요. 이게 일종의 혹인데 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궁근종은 자궁평활근에서 유래되는 양성 종양으로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입니다. 자궁근종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자궁의 평활근을 이루는 세포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하나의 자궁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자궁근종이 이제 발생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흔히 자궁 체부에서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자궁인대 또는 자궁경부에도 생깁니다. 유형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근청 내 근종이 80% 정도, 장막하 근종이 15%, 전막하 근종이 5% 순으로 빈발합니다. 폐경기 이후에 그 크기가 증가하면 근종의 2차 변성, 특히 육종성 변화나 폐경기 후 난소 또는 그 이외의 장기에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 과다를 의심해야 합니다. 폐경 이후에 새롭게 생기는 근종은 예후가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첫 번째 전막하 근종입니다. 자궁 내막 하층에 발생한 근종으로서 가장 예후가 나쁩니다. 합병증이 많고 적은 크기로도 출혈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육종 변성의 위험이 크고 감염, 환홍, 괴사가 되기 쉽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근청 내 근종입니다. 자궁 근청 내 깊숙이 위치하는 것으로 자궁의 크기 자체가 크짐으로써 자궁 내막의 면적이 증가하고 따라서 생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각 증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막하 근종인데요.
장막하 근종은 자궁을 덮고 있는 복막 바로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근종이 늘어져서 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 부분이 장막층, 근육층, 점막층으로 이루어진 정상 자궁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근층 내 근종, 그 다음은 장막하에 위치한 근종과 마지막으로 점막하 근종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첫 번째 생리 이상, 생리 과다를 포함한 생리 이상은 자궁 근종과 관련된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생리 과다로 인하여 만성 빈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증입니다. 골반을 누를 때의 통증이 있거나 성교할 때의 통증, 생리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면 빈뇨, 배뇨 곤란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장을 누르게 되면 변비나 배변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리도 힘들어지고 통증도 있고 네. 또 소변 보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된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하던데요. 네, 자궁 근종은 임신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신 전에는 불임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둘째로 임신 제1분기에는 유산율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신 제2분기에는 근종의 급격한 비대로 인한 통증, 압통, 발열, 적색 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신 제3분기에는 조산, 태반 조기 박리, 전치 태반이 있을 수 있고 분만 시에는 자궁 무력증, 출혈, 산도의 기계적 폐소로 인한 난산, 그리고 분만 후에는 이완성 자궁 출혈, 산욕기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은 이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근종이 발견이 되면 꼭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많이 네, 되기 때문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궁 근종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 병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연령, 산과력, 가족 환경, 임상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궁 근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근종으로 인한 출혈, 빈혈이 있는 경우, 근종이 빠른 속도로 자라거나 근종의 크기가 커서 다른 장기를 특히 방광을 누르는 경우, 불임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자궁 근종 절제술입니다. 복강경으로 하는 방법과 개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근종 절제술은 생식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 젊은 여성들에게서 주로 시술하는 방법으로 자궁 내막 및 세포진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자궁벽이 약해지거나 또는 근종을 재형성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종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재발률은 약 50% 정도이고 이 중 한 3분의 1 정도는 재수술이 필요한 단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강경화 근종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근종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골반 내 유착이 심한 경우 개복화 근종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네.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은 복강경화 자궁 근종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궁 근종 때문에 아예 자궁을 떼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자궁 적출술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근종이 다발성인 경우에 시행합니다. 자궁의 크기가 임신 12주 크기 이상으로 커져 있을 때, 월경 과다를 동반한 근종이 있을 때, 방광 및 직장의 압박 증상이 있을 때, 다른 골반 질환이 같이 있거나 근종이 급속히 자랄 때, 인대 내 근종이거나 암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 자궁 적출술을 고려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궁 적출술도 대부분 복강경으로 시행할 수 있고 네. 자궁의 일부를 남기고 싶은 경우 질상부 절단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은 자궁적출술 개복으로 인한 자궁적출술입니다. 먼저 횡으로 복부 절개를 하고 이후에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복강경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복강경 하에 자궁적출을 하고 질을 통해서 자궁을 제거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자궁 일부만 제거하는 질상모 절단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자궁 근종만 떼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자궁까지 드러낸다고 하면 좀 심리적인 부담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이제 꼭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예,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 대개 초음파로 진단하게 되고 CT나 MRI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인 검진만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궁삼근증인데요. 자궁삼근증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질환인데 이건 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자궁은 자궁 내막, 자궁 근육 및 자궁 경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다른 부위에 침륜하는 질환이 자궁 내막증과 자궁 생근증이며 특히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복강 내로 침륜해서 발생하는 반면 자궁 샘근증은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층 내에 침륜하여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궁 내막증이 자궁 근육층에 국한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자궁 근육층 내로 침투하여 자궁이 전반적으로 또는 전벽이나 후벽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자궁이 커져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때로는 자궁 근종과 같이 자궁의 특정 부위에 샘근종이라고 하는 종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자궁 샘근증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첫째로 미만형을 들 수 있습니다. 미만형 샘근증은 생리과다, 생리통의 증상을 일으키며 초음파상에서 자궁이 균일하게 팽대해져 있고 샘근증 조직이 스펀지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결절형인데요. 생리 전이나 생리 기간에 나타나는 주기적인 통증을 보입니다. 초음파나 MRI에서 자궁 근종과 비슷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결절형 생근증 조직은 자궁 근종보다 더 단단하고 껍질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화형입니다. 생리통과 생리과다의 증상을 보이며 조직이 매우 질긴 특징이 있어 난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화형 생근증 조직은 질기기도 하지만 잘 부서지기도 하여 수술 중 조직을 분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낭포형입니다. 자궁 내막종과 비슷한 액체를 포함한 낭포를 형성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종류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진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궁샘근증 이게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궁샘근증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출산, 유산,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만 횟수가 많을수록 자연유산이건 인공유산이건 간에 유산 횟수가 많을수록 자궁샘근증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궁샘근증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바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네, 자궁샘근증은 종종 무증상인 경우도 많지만 전형적으로 보통 35세 이상에서 월경 과다, 성교통, 배변 장애, 생리통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증상들은 주로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여 생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자궁샘근증은 그 크기가 클 경우 종괴 효과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궁샘근증이 있는 자궁의 60% 이상에서 자궁이 비대져 있기 때문에 주위 요로 기관을 압박해서 빈뇨 혹은 요관 확장증을 유발하여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정맥 순환을 방해함으로써 하지의 부종 및 골반 정맥의 울혈을 유발하고 정맥혈 정체로 인한 혈관 색정증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 종괴 효과로 인하여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서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네, 임상적으로 비정상 자궁출혈 및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면서 초음파나 CT, MRI에서 자궁샘 근증에 걸맞은 소견을 보일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초음파에서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데 반해서 자궁샘 근증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자궁 근종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네. 다발성 근종과 자궁샘 근증이 같이 공존하는 사진입니다. 자궁의 크기가 임신 3개월 이상 크기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증상도 들어보니까 자궁 근종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궁 네. 생근증이. 그래서 진단하는데도 조금 이제 그 감별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감별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분들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자궁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걱정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네,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 생근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자궁 적출술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나이와 향후 임신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요법 시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 박리가 잘 되어 자궁 근종만 절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궁샘 근증은 자궁 근육층과 박리가 모하여 생근증이 있는 부위만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자궁 적출술을 원하지 않고 자궁 일부를 남기기 원하는 경우는 자궁 근종 수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상부 절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자궁샘 근증의 경우로 자궁이 전체적으로 커져 있는 상태이고요. 복강경 하에서 자궁 적출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궁 근종은 이렇게 자궁 근종만 이렇게 따로 떼기도 이렇게 쉬운 편인데 네. 자궁 생근증은 그런 게 좀 어렵나 봐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술 이외에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제스토젠 자궁 내 삽입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치료 방법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래 자궁 내 삽입 장치는 피임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프로제스토젠 자궁 내 삽입 장치는 프로제스토젠 호르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생리 출혈량을 줄이는데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에서 염증 반응성 물질의 합성을 감소시키므로 생리통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장치의 단점은 삽입 후 몇 달 동안 생리와 생리 사이에 자궁 출혈이 생기거나 속옷에 계속 묻어나는 정도의 피 비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치료는 결국에는 보존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완전히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 조절 목적으로 하는 예. 치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 난소 양성 종양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양성 종양이라고 하면 네. 뭐 일단 암은 아닌 거잖아요. 예. 큰 걱정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찝찝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어떤 종양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난소는 여성 골반 내에서 자궁의 옆에 위치하며 난자를 생산하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성의 생식 기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가운데 부분이 자궁이고 양옆으로 난소 나팔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궁 앞쪽으로는 방광, 뒤쪽으로는 직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난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암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과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난소 양성 종양은 대부분 주기적 배란을 하는 20대에서 40대 가임기 여성에서 발생하지만 일부에서 소아나 사춘기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성 난소의 종양의 분류는 종양을 구성하는 조직세포의 종류에 의해 다양하게 나뉘며 연령별로 자주 발생하는 양성 종양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먼저 왼쪽 편은 물주머니 형태의 종양을 모습을 보이는 낭종이고요. 네. 오른쪽은 고체 형태의 종양인 고형 종양이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양성 종양은 기능성 낭종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특별한 처치가 없이도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낭종일지라도 그 양상에 따라 다른 원인이 의심되거나 고형 종양일 경우에는 충분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은 네. 양측 난소 모두에 생긴 액체 성분과 고형 성분이 같이 존재하는 기형종입니다. 특히 기형종은 네. 머리카락, 연골, 치아 조직이 생성되는 난소 종양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형종에서 이 종양에서 그럼 머리카락이랑 연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모양이 굉장히 좀 네. 기형적으로 생겼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네. 보기에도 조금 거부감이 생기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난소에 왜 이런 종양이 생기는 걸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발생하면 몸에도 좀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난소 양성 종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성 난소 종양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배란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상피 세포가 난소 내부로 함몰되면서 낭종이 형성되고 이 안에 액체가 고여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난소는 복강 내 비교적 넓은 공간 내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크기가 직경 7 내지 8cm 이상으로 커지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난소 양성 종양은 어떤 검사들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난소 종양의 경우에 대부분에 있어서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상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난소 종양의 경우 영상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난소 검진 방법은 골반 초음파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초음파 촬영은 종양의 위치, 크기, 내부 구성 등을 비교적 정확히 판정하여 이를 평가하고 양성 혹은 악성의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만일 초음파 검사상 난소 종양의 파악이 힘들거나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나 MRI 등의 같은 정밀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성 종양일 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중 종양 표지자에 대한 혈액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경우 난소 종양의 감별 진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종양의 진단은 종양 절제술 후 시행하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촬영은 난소를 검진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복부 초음파와 질 초음파가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의 경우 골반 내 장기와 동시에 복부 및 후 복막의 구조물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질 초음파와 달리 소변을 참고 방광을 채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난소의 세밀한 구조를 관찰하는 데는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질 초음파는 난소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난소의 세밀한 구조에 대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가 소변을 오랫동안 참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서 산부인과 검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질 초음파로 진단된 난소의 자궁 내막증입니다. 자궁 내막증은 심한 생리통, 골반 유착, 불임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난소 종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초음파 검사 말고도 뭐 혈액 검사 그리고 CT나 MRI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요즘 암 검사할 때 혈중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혈중 종양 표지자란 악성 종양일 때 상승하는 물질로서 난소암에 있어서 CA, CA19-9, CA125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난소 종양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난소 낭종이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고형 종양이 공존하는 것이 관찰될 경우 이들 혈중 종양 표지자에 대한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나 종양 표지자는 자궁 근종, 자궁샘 근증 등 다른 양성 질환에서도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초음파 촬영 및
혈중 종양 표지자 검사 등에서 악성이 의심이 되거나 추가적인 골반 복강내 검사가 필요할 경우 CT 또는 MRI 전문 영상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CT 또는 MRI의 경우에 난소 종양 외에도 골반 및 복강내 여러 기관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림프절 등 호복만 내의 구조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복부 CT로 진단된 좌측 난소 기형종 사진입니다. 액체 성분과 고체 성분이 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난소 양성 종양으로 확진이 되면 모두 이렇게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젊은 여성층에서는 단순 기능성 낭종이 발견되었을 경우 2, 3개월 후 다시 초음파를 검사를 시사하는 주기적 관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 기능성 낭종일 경우에는 배란 억제제인 피임약을 복용하였을 때 낭종이 더 빨리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소 종양의 예방이나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약물은 없으며 악성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종양 표지자 등 혈액 검사와 더불어 CT, MRI 등 추가적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진행하게 되나요? 네, 수술적 제거 방법에는 개복 수술과 내시경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짧은 입원 기간, 빠른 회복, 적은 합병증, 작은 수술 상처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에는 자궁 절제술 및 복강 내 생검이 필요할 수 있어 개복 수술이 추천됩니다. 또한 이전에 제왕절개술, 충수돌기 제거술 등 반복적인 수술로 인한 심한 유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복 수술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강경화 난소 종양 수술은 복벽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카메라와 기구를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궁보다 큰 크기의 난소 종양으로서 복강경화 난소 종양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까지는 산부인과의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산부인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과, 그러니까 임신부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신 주기나 출산 관련된 내용보다는 임산부들이 병원에 와서 주로 이제 묻게 되는 질문들인데요. 먼저 임신한 후에 온 몸이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긁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괜찮은 건가요, 이런 거는? 네, 특히 임신 후기, 특히 초산인 경우에 많이 심합니다. 배꼽 주변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다리까지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태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옷을 시원하게 입으시고요. 피부를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심하거나 피부 병변이 보이면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고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려움증은 출산 후 보통 1주 내지 4주 내에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저도 그랬는데요. 이제 겨울에 제가 원래 그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 임신한 기간에는 많이 안 춥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임신을 하고 체온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임신과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임신에 의한 호르몬 변화와 늘어난 혈액량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몸의 기초 대사가 원활해지므로 체온이 조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일주일 이상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임신한 후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그럼 출산 후에 다시 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네, 임신으로 인한 안구의 내압이 약간 증가하고 부종 때문에 각막의 두께가 증가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각막 뒤쪽에 홍갈색의 투명한 착색이, 불투명한 착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시력이 영구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시력 장애가 고혈압과 관련되어 심한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으므로 시력 저하 증세가 심하다면 혈압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질문은 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임신한 다음에 그 배가 굉장히 좀 자주 뭉치고 당길 때가 있거든요. 저도 배 뭉침이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임신부 입장에서는 혹시나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배가 뭉치면서 당기고 있는 느낌은 자궁이 수축되고 있다는 증거로 임신 후기에 흔한 증상입니다. 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조산의 이상을 알리는 증상을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오면 배 전체에 양 손바닥을 대고 뭉치는 정도와 뭉치는 부위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랫배나 옆구리 쪽이 부분적으로 뭉칠 경우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지만 배 전체가 주기적으로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조산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배가 뭉치면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태반 조기 박리의 증상일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네. 배가 뭉치는 증상은 뭐 별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또 별거인 경우도 그러니까요.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 중에도 우리가 뭐 산모들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자주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임신 중에 운전하시면 네. 안 좋다,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특별히 뭐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 듣지 않은 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말기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가 불러져서 핸들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특히 급제동을 걸어야 할 때 핸들에 복부가 부딪히는 경우 태반 조기 박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기에는 핸들을 잡지 마시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앉아 가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기 때는 배가 워낙 불러오니까 그 주차장에서 문 열고 내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후에도 요즘에는 이제 말기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기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 그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앞치마도 사실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떨까요? 네, 임신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유산과 연관이 의심되는 시기도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특별한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파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단 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앞치마 잘 이용하면 될 것 네. 같네요. 네. 그리고 임신 후기에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태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압력이 좀 올라가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임신 후기에 긴장하거나 기침을 하면 소변이 한두 방울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광 입구의 위치가 변하거나 커진 자궁으로 인해 방광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소변을 자주 보아 방광이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생리대를 착용해서 냄새를 맡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출산 후에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신하면 요즘에는 왜 태교 여행들도 많이 떠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못 가긴 했지만. 네. 근데 보통 뭐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비행기도 타야 되고요. 아니면 멀리 장시간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차 타는 거 임신부들도 좀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행을 가기에 좀 적합한 시기가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여행은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필요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전기에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무제한으로 어디든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수단은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모두 괜찮습니다만 짬짬이 휴식을 취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혼잡한 곳은 피해 주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의료보험증과 산모수첩을 휴대해서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이 더 이어갈까 하는데요. 그 임신하신 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위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임신과 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궁이 커지면서 위와 장이 압박을 받아서 위험 증상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사량과 횟수를 조절하여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식사량과 횟수 조절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처방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임신 중에 뭐 이렇게 캔디다 질염 네. 같은 그런 염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태아에겐 영향이 없는지 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캔디다증은 곰팡이가 생기는 염증입니다. 보통 장관 내어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입니다. 당뇨가 있는 여성, 임신 중기 이후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에서 캔디다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증가하게 됩니다. 임산부는 4명에 1명 정도 캔디다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에 캔디다 질염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신 중기를 넘어서서 말기 때 되면 이제 배가 많이 불러오니까 몸도 굉장히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도 있고 뭐 어디 식탁에 부딪힌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신부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배가 부딪히는 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배가 커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주위 물건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기는 양수 내에서 잘 보호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정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걱정이 된다면 진찰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한 손상을 받을 정도로 부딪히면 태반 조기 방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든지 자궁 파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심한 복통과 출혈이 나타나며 바로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임신하신 분들이 또 대중목욕탕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임신하셔도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중목욕탕 이용하는 거는 어떤가요? 예, 임신 초기에 고열에 노출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태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등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뜨거운 탕이나 사우나, 찜질방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에 의한 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더운 곳에 가면 더 확장되어 저혈압에 의한 어지러움, 식은땀,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무게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아 쉽게 넘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대중 목욕탕에 가고 싶다면 네. 임신 중 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목욕탕에 들어서서 온도의 변화에 서서히 적응을 하고 미지근한 물에서 목욕을 즐겨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덜 붐비고 욕탕의 물이 비교적 깨끗한 아침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목욕탕에서 미끄러질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그렇죠. 것도 많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정현 과장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산부인과에서 진료하게 되는 여성 생식기 굉장히 예민하고 또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높은 기관입니다.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이 산부인과 검진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생기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묻어두지 마시고 꼭 산부인과 전문의와 만나서 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